강의하시는 건 제가 기록용으로 조금 녹화를 하고, 그러면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박준현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화면 네, 공유하겠습니다. 네, 어, 네, 잘 보이시죠? 네, 우선은, 네, 여러 지역에 계시는 선생님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영광입니다. 어, 제가 제목을 너무 거창하게 잡은 게 아닌가. 왜냐면 여기 계신 최성경 선생님, 그리고 구본희 선생님께 제가 이제, 께서 내신 어떤 수업 사례나 아니면 책 이런 것들을 보고 저도 나름대로 프로젝트 수업을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많이 배워야 하는데 네, 또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잘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 제가 주제넘게 네, 너무 거창하게 제목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요. 어떤 제가 정답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제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좋은 아이디어나 또 저에게 조언해 주실 것들이 있으시면 네, 얼마든지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처음 발령을 받고부터 네, 그 나무학교라는 충남에 있는 교사학습 공동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8년 차인데 나무학교 선생님들이랑 수업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의 어떤 지속적인 질문이 어떻게 하면 암과 삶을 연결하는 수업을 내가 만들 수 있을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해결하려고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만나게 되었고요. 오늘 그 고민의 과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어, 네, 뭐, 리더를 하지 잘 못해가지고요. 그 성경님께서 그 공지 올려주신 거 보니까 센터장이라고 올려주셨는데 저는 센터장 이런 것들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센터장, 부편집장 뭐 이런 것들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좋은 기회가 돼서 BIE, 법교육협회라는 미국의 프로젝트 수업을 지원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낸 책을 이제 선생님들이랑 함께 번역을 해서 공동 번역도 했습니다. 네, 저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질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 혼자서는 너무 어려워서 지금 선생님들이랑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연대하고 함께 공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육아휴직 중이거든요. 네, 선생님들은 방학하셨나요? 방학하셨나요? 아직 안 하신 오늘, 분도 계시죠? 네, 오늘 오늘 하셨어요? 방학식,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아직 네, 안 하신 출근해야 분들은 돼서만 일단은 방학을 했습니다. 네, 네. 방학하셔서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네. 네, 학교의 핵심 멤버들. 네. 네. 수학여행 답사, 와, 너무 바쁘시겠습니다. 네. 좀만 더 고생 하시고, 네. 오늘이 뭔가 힘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요, 저희가 왜 PBL,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수업을 설계할 때, 이제 꼭 있어야 하는 7가지 필수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 수업 사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먼저 왜 PBL인가인데요. 저는 연수할 때 선생님들께 꼭 이 질문을 먼저 하거든요. 선생님께서 가르치는 학생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름 방학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한데, 선생님들께서 어떤 한 학년을 3년 동안 쭉 맡으셔서 1학년, 2학년, 3학년 영어 수업, 국어 수업, 뭐 사회 수업을 쭉 하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 강당에 학생들이 다 모여서 졸업식을 기쁘게 하고 졸업식이 끝나면 교무실에 계신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한 번 한 번 찾아뵙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학생들이 인사를 하러 오잖아요. 그때 한 학생이 선생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선생님의 어떤 수업 덕분에
제가 이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을 좀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에 어떤 말이 나왔으면 좋겠는지 선생님들께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잠깐 생각하시는 시간 가지시고 네, 생각을 하셨으면 채팅창에 네,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거창한 거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평소에 생각하시던 거 편안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국어 수업을 통해서 제가 이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어떤 말이 나오면 좋을까요? 네, 김선용 선생님. 네, 가장 일찍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선영쌤은 그냥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선생님 말씀처럼 어떤 능력을 키워주고 어떤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네, 좋습니다. 성경쌤, 선생님 덕분에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네, 또 영어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인성이 바른 학생으로 자랄 수 있었어요. 보니쌤 스스로 더불어 학습하고 생각하고 공동체와 공동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멋집니다. 네, 저를 알아가고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하는 끈기, 포기하지 않고 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선생님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수연쌤, 선생님 수업을 통해 제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참 좋네요. 네. 여기 모인 선생님들 모두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선생님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네, 프로젝트 수업과 관련해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꼭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그때 한 분도, 지금까지 한 분도 국어 1등급을 받게 되었어요. 국어 성적이 올랐어요. 영어 성적이 올랐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다들 지금 희정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따뜻하면서도 정의로운 사람,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건데요. 음, 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아직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learning to know, 알기 위한 학습과 learning to do, 하기 위한 학습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저는 2009년도에 고3 졸업을 했거든요. 그때는 거의 다 모든 선생님께서 이렇게 강의식 수업을 하셨어요.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겠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임용이 되니까 활동 중심 수업이 굉장히 유행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강의식 수업은 러닝 to know, 활동 중심 수업은 러닝 to do,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이제 강의식 수업은 하면 안 돼. 활동 중심 수업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어떤 교수님께서 요즘에는 또 AI가 뜨면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부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AI에게는 러닝 투 도를 맡기고, 그럼 인간 교사는 러닝 투 do를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건 역시, 뭔가 학습이라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닌가? 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learning to know와 learning to do를 넘어서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보고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발간한 존재하기 위한 학습, 그 포르 보고서라고 아마 아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 보고서의 제목이 learning to be입니다. 네, 존재하기 위한 학습인데요. 그러면 도대체 존재하기 위한 학습은 뭘까? 를 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 철학자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에리 프롬의 이란 철학자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철학서들을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이때 이 에리 프롬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 잠시만요. 네.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세계와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데, 네, 어떤 사람은 나와 세계의 관계를 대립적인 관계로 인식한대요. 그리고 그 관계를 이제 대립적인 관계를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세계를 나의 소유물로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핸드폰이 가지고 싶으면 그 핸드폰을 소유함으로써 세계와 연결이 되고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물건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소유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사람도 소유의 대상으로 생각함으로써 내가 소유를 했다 싶으면 만족을 느끼는 거죠. 하지만 이 소유지향적인 삶은 한계가 분명하죠.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만족이라는 것은, 이런 소유를 통한 만족이라는 것은 끝이 없고, 그다음에 내가 소유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다른 존재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감을 느끼는 상태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에리 브롬은 우리는 존재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존재지향적인 삶은 나와 세계의 관계를 이미 연결되어 있는 관계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세계와 연결된 존재야 라는 것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존재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굳이 다른 존재들과 경쟁하지 않고요. 오히려 나와 연결된 다른 존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나는 학생들이 이런 존재지향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존재하기 위한 학습이라는 것은 이런 삶을 공부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또, 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어떤 철학적인 지주가 되는 사람이 듀이잖아요. 존 듀이의 사상을 공부하다 보니까 존 듀이가 교육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존재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리고 존 듀이는 우리 살아있음의 본질을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갱신을 통한 생명의 연속성이에요. 우리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존재들은 뭔가 나의 유전자 아니면 개체, 우리의 종을 계속해서 연속시키려고 하는 어떤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연속성을 위해서 자기 갱신을 끊임없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명을 연속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내 상태 본래대로 변함없이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거듭 새롭게 탈바꿈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존재의 본질이다. 두 번째 본질은 이런 자기 갱신을 통한 연속성을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와 연결된 환경과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존재의 본질을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했고, 이것을 통해서 존 듀이는 교육이란 어떤 사회적 목적,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맥락 안에서,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성장을 위해서 그 안에서 개인적인 능력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 교육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존재하기 위한 학습은 그래서 학습자 주도성, 요즘 많이 강조가 되는 학습자 주도성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여러 번 읽고 있는 보고서인데요. 남미자 박사님의 학습자 주도성의 교육적 함의와 공교육에서의 실현 가능성 탐색이라는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거기서 학습자 주도성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요. 두 가지로 나눠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교육의 목적으로서 내가 소중히 여길 만한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개인의 욕망이 세계 안에서 성숙하게 존재할 수 있는 어떤 능동적인 실천을 이끄는 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학습자 주도성을 이야기할 때 어떤 그냥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학습자 주도성을 생각할 때 어떤 개인의 욕망을 세계 안에서 어떤 실천하는 그런 능동적인 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주도성은 발현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발현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그냥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만 주도성을 발휘한다 이것이 아니고, 또는 어떤 환경만 중요하다 이것이 또 아니고, 개인과 그 개인을 둘러싼 환경, 그 두 가지의 상호작용 안에서 발현되는 것이다. 주도성이 발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도성이라는 것은 어떤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 교육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같은 보고서에서 이런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주도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네. 이제 주도성을 발현시키는 이 그림, 핵심 그림이 여기 있는데요. 네. 어떤 시간적 맥락과 공간적 맥락 속에서 또 학습자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교육적 개입을 통해서 어떤 총체적 잘 살기, 어떤 사회의 어떤 잘 살기, 그리고 개인적인 웰빙, 이 두 가지를 지향하면서 발현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교실에서 어떻게 해야 하냐? 학생이 세계와 만나게 해야 되고, 그 세계에 만나면서 성숙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세계와의 만남에서 성숙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탐구하고 또 변화를 주도하는 요런 경험을 하고 또 성찰을 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요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여기에서 김성우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리터러시는 바벨탑의 리터러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바벨탑의 리터러시라는 것은, 리터러시를 갖췄다라는 것은 곧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또는 경제적 부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췄다. 아니면 그런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래서 리터러시가 중요해. 왜냐하면 리터러시가 있어야지 니네가 원하는 어떤 개인적인 욕망을 원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김성호 선생님은 이런 바벨탑의 리터러시가 아니고 다리의 리터러시가 되어야 한다. 리터러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어떤 존재와 존재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다는 거다. 그리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다. 라고 리터러시를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공감이 됐고, 저는 또 국어 교사이기 때문에 내가 국어 수업에서 이런 다리의 리터러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또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제가 이제 그려본 그림인데요. 어떤 역량, 여기서는 변혁적 역량이죠. 변혁적 역량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함양시키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수업을 해야 할까를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교육의 내용으로서 지식, 기능, 가치와 태도를 내용으로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들이 수업에서 어떤 존재하기 위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죠. 그것을 역량이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이것과 이것의 간극을 좁힐까를 고민했을 때, 이 사이에 있는 주황색, 네, 학생들이 세계와 만나서 그 안에서 참여와 실천을 하고 또 성찰을 하고
학습자 주도성을 발휘하고 또 교사, 지역사회, 학부모 아니면 다른 동료 친구들과 공동의 주도성을 발휘하게 한다면 네, 이 지식, 기능, 가치와 태도와 역량의 간극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네, 실천하고 공부하고 있고요. 최성경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프로젝트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여기에 보면 프로젝트 수업은 기반 학습이란 학습자와 연관된 실제적이고 복잡한 문제나 질문에 대해서 네, 비교적 긴 시간을 가지고 협력적으로 탐구해서 지식과 기능, 태도, 핵심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 방법이다. 네, 이 한 문장 안에 제가 말씀드린 요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이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OX 퀴즈로 한번, 그러면 내가 정말로 프로젝트 수업을 설계하려면 어떤 요소들을 갖춰야 할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5개의 문제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화면 계속 켜주실 수 있으신 분들은 화면으로 이렇게 O라고 생각하시면 O, X라고 생각하시면 X를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화면을 켜주시기 어려운 상황이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5개의 문제입니다. 네, 프로젝트 기반 학습. 네, 3개의 단어잖아요. 3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용어인데, 그래서 핵심 단어는 프로젝트다. O일까요? X일까요? 하나, 둘, 셋. 네, 표시. 네. 네, 다 X라고 생각하시네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가 핵심이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들? 네, 러닝. 네, 학습.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수업을 하든, 뭐, 게이미피케이션을 하든, 뭐, 협동학습을 하든, 중요한 것은 학습이죠. 학습을 정말로 실현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고, 프로젝트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X라고 생각하고요. 킬패트릭과 존 듀이예요. 이 사람이 킬패트릭, 이 사람이 존 듀이인데요. 이 두 사람은 사제직의 관계였다고 합니다. 킬패트릭이 제자, 존 듀이가 스승이었어요. 근데 이 두 분이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뭐냐면 힐백트릭이 The Project Method라는 책을 쓰면서 프로젝트 수업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의 동기를 높이는 거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어떤 선택권을 정말 폭넓게 보장해주고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주고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존 듀이가 제자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흥미, 동기 유발 굉장히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 무제한적인 선택권을 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활동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미있는 활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정말 그 활동 안에서 사고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교사는 계속해서 봐야 된다. 지켜보고 그것을 의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때 듀이가 이야기한 사고 행위란 문제를 마주했을 때 해결책을 세워보고 또 실천해보고 무엇보다 그것을 끊임없이 성찰해보게 하는 것이. 네, 그래서 정말로 학생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걸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까도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수업인데 제가 처음 발령을 받고 중학교에서 했던 어떤 수업의 모습이 이런 수업이었습니다. 정말 이랬어요. 어, 저는 학생들이 국어를 정말 재미있어 했으면 좋겠어서 협동학습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뭔가 재미있게 그리고 뭔가 왁자지껄 떠드는 모습이지만 어, 여기에서 아이들이 배우고 있나? 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할 수 없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이렇게 막 활동지 던지면서 놀기도 하고, 네, 그림 그리고 낙서하고, 어제 봤던
뭐 아이돌 이야기하고 갑자기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하고 이런 수업이었어요. 이런 수업은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어떤 수업을 만들려고 하냐면 네, 이 그림은 러닝 챌린지라는 책에서도 나오고 그 프로젝트 수업 제대로 하기라는 책에서도 나오는 그림입니다. 배움의 구덩이라는 그림인데요. 제 수업에서 학생들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설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개념, 아니면 사건, 주제, 어떤 문제, 질문 이런 것들을 만나면 학생들도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지적인 갈등을 겪고 또 이 인지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동료들과 또는 교실 밖의 어떤 사람들과 협력적으로 탐구해서 어, 자기의 지식을 구성하고 직접 구성하고 네, 숙고하고 그것을 교실 밖으로 발표하고 공개하면서 유레카를 외치는 네, 그런 수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상상을 하고 있고요. 프로젝트 수업의 어떤 단계가 바로 이 배움의 구덩이의 단계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에서는 도입 활동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때 학생들에게 어떤 학생의 삶과 관련된 문제나 질문을 던지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자기들도 질문을 만들고 지속적인 탐구 활동을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읽고 듣고 쓰고 말하고 협력하고 네,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결과물이라는 것은 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 문제나 질문에 대한 학생의 생각이 되는 거고요. 이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비평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교실 밖 청중들에게 공개하고 함께 그 성공을 축하하고 또 배움의 과정을 성찰해보고 네,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수업 설계할 때 이런 과정으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구덩이 안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네, 수업을 설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PBL 설계의 필수 요소 7가지를 나타낸 그림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BIE, 지금 PBL 웍스로 단체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네, 여기에서 만든 것인데, 이 맵의 이름을 렌즈맵이라고 지었어요. 이 맵의 이름이 렌즈맵인 이유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어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찍어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수업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학습 목표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와 질문, 지속적인 탐구, 실제성, 학생 의사와 선택권, 성찰, 비평과 개선, 공개할 결과물을 갖추어서 설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주변에 있는 이 7가지 요소에 대해서 또 퀴즈를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 학생들은 반드시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진행해야 한다. 네,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것도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윤희정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도 다들 X라고 표시해 주시고 채팅창에도 그렇게 써주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답을 여기 문제 안에서 보여드렸죠. 여기 반드시가 있다는 것을 네,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잖아요. 네, 그래서 X입니다. 어, 아까 교사 주도성도 말씀드렸는데 교사는 프로젝트를 꼼꼼하게 설계해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PBL에서도 점진적인 책임 이양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학교 선생님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지금은 육아휴직 중이라서 못 만나고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었고요. 방학 때마다 개학 전에 한번 만나서 이렇게 다음 학기에 내가 할 프로젝트 수업을 이렇게 양식에 따라서 짜고
선생님들과 함께 비평하고 수정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꼼꼼히 설계해야 하는데, 그래도 이제 학습자 주도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학생의 동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에서는 질문, 탐구 질문을 굉장히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질수록 학생들이 이 문제가 나의 삶과 정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구나. 이거 해결해 볼 만한 가치 있는 질문이구나.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탐구 질문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탐구 질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나 질문을 학생들에게 친숙한 언어로 표현한 것. 그래서 좋은 탐구 질문은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의 삶, 흥미, 지역사회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다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요. 교사의 언어가 아닌 학생의 언어로 만들어진 질문이면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요즘은 이제 챗GPT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챗GPT나 구글 검색을 통해서 찾을 수 없는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고도의 사고를 요하는가. 네, 다섯 번째는 그러면서도 이 초점을 잃지 않고 있는가. 그러니까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교사가 의도했던 핵심 지식과 핵심 역량을 학습할 수 있는가. 이 다섯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지 좋은 탐구 질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중학교에서 가장 처음으로 해봤던 프로젝트였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환경에 관심이 많았어서 중1 친구들이랑 플라스틱 제로 프로젝트라는 걸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생들에게 던진 질문은 우리가 환경보호단체를 조직한다면 어떻게 우리 학교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중학교 있다가 특성화고등학교로 가게 됐어요. 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보니까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기를 이해하는 능력, 아니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글쓰기를 통해서 좀 다듬고 성찰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서 참쓰기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학생들에게 나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학기에는 특성화고등학교 친구들이기 때문에 노동인권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노동을 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나는 현재 또는 미래의 노동자로서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네, 라는 질문을 던졌었고요. 오늘 말씀드릴 수업 사례인데요. 제가 작년 고등학교 1학년,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과 또다시 이제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지구에 또 학교에 어떤 환경 정책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 오면서 학생들에게 던졌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다섯 가지에 적합한 질문인지 고민이 아직도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질 때 그냥 첫 시간에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 이번 학기에 탐구해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뭔가 이 질문이 정말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질문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면 좀 이 질문을 잘 포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도입활동이라고 하는데요. 도입활동의 유형에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제가 예시로 하나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애들이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영상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영상 편지? 한번 확인해 볼까? 안녕하세요. 아산 전자기고등학교 교장 강진봉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2학년 학생들에게 중요한 일을 부탁하고자 이렇게 영상 편지를 보냅니다. 이 일은 여러분들과 우리 학교의 미래와 큰 관련이 있습니다.
전기와 기계 분야에 관련해서 전문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에 학생들을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우리 학교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어 교장 선생님은 요즘 걱정이 큽니다. 본인의 진로를 정하지 못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냥 집에 있거나 배달 또는 알바를 하는 사람, 취업을 하더라도 금방 퇴사를 하는 선배들이 많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고3이 되어서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 있을 때 교장 선생님을 만나면 교장 선생님께서 항상 이 고민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학생들이랑 같이 해결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장 선생님께 이렇게 영상 편지로 부탁을 드렸고, 편지는 제가 썼습니다. 제가 쓰고 이제 읽어만 주셨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이제 학생들은 저희 지역, 아산시 지역에 있는 어떤 기업들을 조사하고 내가 취업하고 싶은 기업을 분석해보고 또 거기에 대한 그 기업의 자기를 소개한 자기소개서 써보고 이런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서로 엮어서 이제 전체 교실 1, 2, 3학년 교실에 보고서를 비치하는 그런 수업을 했었습니다. 네. 도입 활동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프로젝트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떨어뜨리고 싶다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네. 이러고 싶으신 분 안 계시겠죠? 첫날부터 학생들 책상 위에 온갖 자료집을 올리기. 네. 그리고 첫날부터 과제에 대한 빡빡한 설명하기, 마감일 설명하기, 평가 점수 이런 것들 제시하기. 이렇게 하면 정말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대신에 어떤 도전을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실제 또는 가공된 자료, 그러니까 뭐 교장 선생님의 편지라든지 어떤 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가공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본다든지 또 뉴스에서 다루는 흥미로운 이슈나 사건에 대해서 논의하기. 뭐 이제 기후위기를 다룰 때 요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홍수 이런 이야기들을 다룰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지역 문제와 관련된 어떤 연사를 직접 교실로 초청해서 그분께서 어떤 강의를 하거나 학생들에게 이런 부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직접 그 문제가 있는 곳으로 현장 체험 학습을 갈 수도 있고요. 학생들이 결과물로 발표해야 하는 것을 직접 먼저 어떤 시연을 선생님이 보이거나 쉬운 활동으로 바꿔서 수행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영화나 사진, 또 예술작품, 노래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탐구 질문 예시 말씀드릴 때 3쓰기 프로젝트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특성화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한 문장도 제대로 못 쓰는 친구들이 20명 중에서 한 15명은 되는 그런 교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뭔가를 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 프리라이터스 다이어리라는 미국의 학생들이 자기 이야기를 글로 써서 책으로 내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는 것으로 수업을 시작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입 활동을 하면 학생들의 어떤 도전 정신을 뿜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배움의 구덩이에서 이제 구덩이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학생들이. 그러면 이제 지속적인 탐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먼저 스스로 질문을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학습할 것에 대해서 또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는 질문 초점이라는 것을 활용합니다. 이것은 이제 한 가지만 바꾸기라는 책을 보시면 거기에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서 나선형으로 학습을 하는 이런 과정으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다른 선생님께서 그려주신 그림인데 참 잘 표현하신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질문 초점은 뭐냐면 학생들한테 질문을 만들려고 할 때 그냥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어떤 질문을 만들어야 될지 모르는데 이것을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성고등학교 학생들과 했던 건데 학생들이 해야 할 게 먼저 노동인권과 관련된 책을 읽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읽기 방법에 대한 글을 먼저 읽게 하고
그 글을 요약해서 제가 한 문장으로 딱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줬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그 문장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을 만들고, 네, 이 질문을 같이 공유하고 교실 안에 이제 게시를 하는 거죠. 그럼 저도 수업을 준비할 때 이 질문들을 잘 활용해서 네, 수업을 하거나 학생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토의하게 하거나 네, 이렇게 수업을 설계했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채점 기준표를 가지고도 이제 질문 만들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든 채점 기준표인데 학생들한테 이 기준에 도달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일차적인 목표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려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수업 전반부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준에 도달한 수준을 한번 잘 읽어보고 너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어에 한번 밑줄을 그어보자 라고 해서 학생이 이제 밑줄을 그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앞으로 알아야 할 것을 한번 나눠보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KWL 차트를 그리는 것과 비슷하죠. 네, 그래서 학생이 이제 나는 이미 할 수 있다, 알고 있다라는 것 여기다 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알아야 할 것은 한번 질문의 형식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또 이렇게 질문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모둠 안에서 공유하고 또 전체와 공유하고 또 저도 수업에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질문들을 학생들이 만든 질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의 의사와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 다들 학교에서 일하시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교장 교감 선생님이 시킨 일은 괜히 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내가 선택한 것 이런 것들 더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당연한 어떤 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의사와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 4가지 정도 방법으로 학생의 의사와 선택권을 존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이 만든 질문으로 수업하기. 두 번째는 때에 따라서는 학생들한테 결과물을 제작하는 방법을 학생들이 선택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한 학생, 뭐 UCC를 만든 학생, 뭐 캠페인을 한 학생, 이렇게 학생들한테 선택하게 하는 거죠. 제가 의도했던 어떤 그 핵심 학습 목표에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 과정을 관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어떤 일정표를 주고 모둠별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체크하게 한다든지 또는 처음 부분에서 우리 모둠은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계획서를 쓰게 한다든지 또 성찰일지, 배움일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쓰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탐구 과정을 관리하게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평가에도 학생들이 참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채점 기준표를 학생들과 함께 만들기도 하고 비평과 성찰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지만 저는 이 학생들이 뭐 동료평가, 자기평가한 것을 실제 점수에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제 생각에는 부작용이 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게 점수에 반영되냐 안 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학생들이 메타인지를 발휘하고 있느냐인 것 같아서 굳이 반영하지 않습니다. 점수를. 네. 이것도 이제 저는 구본희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원서를 정말 도움이 되는데요. 읽고 도움이 되는데 Leaders of Their Own Learning에서 라는 책에서 학생 참여형 평가를 하면 학생이 자기 배움의 주인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제시하더라고요.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면 학생들이 의사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다. 그리고 학습의 주인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채점 기준표 학생들이랑 같이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냥 학생들한테 채점 기준표 만들려고 하면 당연히 못할 거잖아요. 어떤 과정으로 하냐면 학생들이 결과물로 만들어야 하는 것에 어떤 예시를 학생들한테 줍니다. 먼저 주고 그 예시를 학생들 스스로 분석해 보게 해요. 저는 이제 제가 작년 2학기 때 세나형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때 결과물 중 하나가 뭐냐면 책 대화를 하고 그 책 대화를
텍스트로 바꿔서 저한테 제출하는 것이 결과물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책대화한 예시를 주고 누가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분석해보게 했어요. 네, 분석해보고 그러면 나는 좋은 책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국어 선생님이 되어서 이 책 대화를 평가한다면 뭘 보고 점수를 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채점 기준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학생들한테. 그래서 학생들한테 설명은 안내할 때는 너네가 만든 채점 기준표를 가지고 국어 선생님들이 논의를 해서 반영해서 최종 결과물 공통적인 채점 기준표 하나를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건 거짓말이고 왜냐면 이제 평가 계획을 먼저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랑 잘 안 맞아서 선생님들이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는 거짓말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도 학생들은 잘 모르고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도 이제 학생들이 만든 채점 기준표를 제가 못 찍었는데 찍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보면 굉장히 선생님들이 만든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그런 표현들, 그런 평가 요소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 이걸 시도하면서 굉장히 두려웠었거든요. 학생들이 잘할 수 있을까? 어려워하지 않을까? 두려웠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내가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좋은 결과물은 이런 특성이 있구나. 그러려면 나는 이걸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교사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돼서 참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모둠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선생님들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둠에 대한 선택권이라는 것은 이제 너네끼리 짜봐, 니네 친한 아이들끼리 짜라거나 아니면 그냥 모둠에서 앉은 자리에서 앉은 사람들끼리 모둠을 해 요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렇게 모둠을 짜는데요. 요 방법은 이제 나중에 자료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요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반드시 사전에 모든 구성 절차에 대한 모든 학생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가 생각한 모든 구성 방법을 학생들한테 설명해주고 혹시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추가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야기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좀 더 보완해서 이제 모든 학생의 동의를 받고 모둠을 짭니다. 그러니까 교사 혼자 짜지도 않고 학생들 스스로 짜지도 않고 이제 교사와 학생이 함께 모든 구성 방법을 논의하고 이제 동의를 얻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거죠. 네, 그래야지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협력을 하다 보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교사들도 갈등을 겪잖아요. 그때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학생들 스스로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네, 모둠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인데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삶과 배움을 연결할 수 있다. 네, 이거는 제가 앞에서도 너무 말씀 많이 드려서 네, 5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삶과 배움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수업의 실제성을 높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실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4가지 정도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의 현재나 미래의 삶과 관련된 문제 또는 주제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동인권 프로젝트라면 졸업 후에 이 노동인권이라는 문제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특성화고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거고요. 또 교실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만든다 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교실을 뭐 아산전자기고등학교 노동인권 사무소, 학생 노동인권 사무소 뭐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랑 그 사무소의 팻말도 한번 만들어보고 행동 강령도 한번 만들어보고 목표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교실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성인이 사용하는 도구를 사용하고 또 과정을 따르는 거죠. 실제로 노동인권 활동가들이 사용하는 어떤 문서라든지 아니면 토의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르게 할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저는 이게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제작한 결과물을 가지고 교실 밖 세상에 정말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산시에는 아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라는 노동인권 활동가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와 연결이 되어서 활동가님들이 교실에 초청해서 마지막에 노동인권 토론회를 개최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동인권 토론회를 하는 모습인데, 이쪽에 이제 활동가님들이 앉아 계셨고, 이 두 분은 학교 선생님입니다. 제가 카메라를 여기 하나 이렇게 설치했었는데, 여기 있는 게 촬영이 안 됐어가지고 촬영을 못 했는데요. 학생들이 노동인권 문제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하고, 네, 이제 토론이 끝나고 피드백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건 저도 반대를 했는데요. 사유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가장 상위법이 헌법인 것 같아요. 사람의 기본권과 인권이 존중돼야 되는 나라기 때문에 그 얘기를 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했고요. 이제 느낀 점은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토론하는 모습들이 제가 이제 처음 보는 모습이고, 아산여자고등학교 올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왔는데 가장 시간이 빨리 가는 시간이었고, 좀 더 이런 수업들이 많이 활성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을 학생들한테 해주셨어요. 좀 소리가 작았죠? 이 선생님도 굉장히 노동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런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좋은 피드백을 해주셨고, 이 활동가님들도 좋은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어떤 피드백을 해주셨냐면,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정말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노동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학생들인지 몰랐다라는 말씀을 활동가님들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활동가님들은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노동인권 교육을 해주시는 분들인데, 학생들은 노동인권에 대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은 어떤 노동법, 그런 뭐 최저임금, 뭐 근로계약서 작성법, 이런 것들을 방법을 전달하는 방식 위주로 수업을 해왔다. 근데 이 학생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수업하던 방식을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학생들도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수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고마운 시간이었다라는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그때 이제 학생들의 눈빛이 굉장히 초롱초롱해졌죠. 우리가 지금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배운 어떤 것이 정말로 교실 밖의 전문가한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학생들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학년이 되어서도 굉장히 수업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드린 그 책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그래서 이제 교실 밖 청중과 연결되는 것이 참 좋은데, 청중의 위계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위에 있는 청중일수록 동기와 참여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에게 과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부모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학교 공동체에게 보여주는 것, 네, 그래서 뭐 세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하나하나가 이제 분절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과 학교 너무 일반 청중에 보여주는 것이 이제 공통될 수도 있죠. 그렇죠? 공통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위계로 표시되어 있지만 사실 학교 현장에서 봤을 때 학생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요 분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것을 가장 네, 어려워하기도 하고, 부모님께 보여드린다고 했을 때 가장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또 학교 공동체, 다른 반, 뭐 남자 반, 여자 반이 따로 있으면, 네, 남자 반 학생들은 여자 반한테 보여준다고, 여자 반 학생들은 남자 반한테 보여준다고 하면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참고하되 위계는 조금 바뀔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이제 청중들과 교실 밖 어떤 시민 단체들과 한번 연락을 취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만들 수 있는 공개할 결과물의 유형은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설계하실 때 이 표도 보시고 내 수업 성취 기준과 내가 학습 목표로 생각하는 성취 기준과 연결된 결과물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한번 선택하게 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번째 문제인데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학생들에게 여러 번 결과물을 개선할 기회를 줘야 한다. 이것도 네, 고개를 끄덕여 주시네요. 네, 네, 오죠. 그래서 지속적인 탐구, 성찰, 비평과 개선을 통해서 배움이 일어나고요. 피드백을 교사가 주든지 또는 학생이 동료 평가를 하든지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해보든지 피드백을 줄 때 이 피드백을 받고 내가 다음에 개선할 수 있어야지 그 피드백을 소중하게 여기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주는 피드백은 조금 효과가 안 주는 것보다는 좋지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개선할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하고요. 준뒤는 우리는 경험에서 배우지 않는다. 우리는 경험에 대한 성찰로부터 배운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평과 개선, 성찰 이런 것들이 요 맵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채점 기준표 잘 사용하고 있고요. 네, 이런 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채점 기준표를 이제 배움 확인표로 바꿔서 학생들이 자기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스스로 체크해 보게 합니다. 네, 이렇게 중간중간 기회가 될 때마다 체크해 보게 하고요. 또 좀 학생들이 이런 형식을 어려워 하더라고요.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조금 간단하게 체크리스트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피드백을 할 때요. 학생들이 동료 피드백을 많이 하시는데 학생들한테 동료 피드백하는 방법도 알려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그 학습 목표와 관련된 피드백을 하게 되고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스틴의 나비라는 영상이 유튜브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학생들이랑 같이 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은 피드백이란 어떤 피드백인지를 학생들이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좋은 피드백은 어떤 피드백일까? 그럼 난 뭘 해야 될까?를 같이 이야기해 본 다음에 피드백의 3원칙,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도록을 안내합니다. 그래서 친절하게라는 것은 이제 부정적인 피드백만 하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피드백과 부정적인 피드백을 함께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비난하는 말은 하지 마라. 또 사람한테 피드백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아닌 과제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거다. 네, 그래서 상처 주지도 말고 상처 받지도 말자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도 같이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끝으로 우리가 피드백 활동을 하는 목적은 친구가 이 피드백을 수용하게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려면 도움이 되게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해야 한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동료평가 활동을 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피드백을 해주는데요. 이거는 구두 피드백을 하는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연습 발표를 하고 나서 발표자들만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에 따로 모아서 자, 이렇게 오늘 발표한 4명 친구 고생 피드백을 해주는 많았고요. 겁니다. 저는 채점 기준표를 가지고 만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학생들의 발표를 먼저 점검하고 연주는 사람의 갈치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한 이렇게 구두로 피드백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 피드백을 써줄 수도 있는데 학생들이 쓴 글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가 이제 파란색 글씨로 써준 건데 굉장히 많이 써줬죠. 네, 퇴근을 못 했겠죠, 그렇죠? 네, 퇴근을 못 했습니다. 맨날 9시까지 학교에 남아서 막 이걸 써줬는데 이걸 쓰면서 내가 정말 피드백 한 거를 학생들이 볼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너무 헛고생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충남대학교 김선 교수님이라고 이제 굉장히 평가 쪽에서 유명하신 교수님 강의를 듣고 나서 이걸 보여드리고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는데 이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선생님 굉장히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이런 피드백은 그렇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김선 교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해주시냐면 학생들이랑 몇 가지 약속을 정하라고 해요.
그래서 뭐 오타라든지 뭐 학습 목표의 어떤 내용이라면 그것을 뭐 간단하게 뭐 단어 정도로 약속을 정해서 그냥 그 딱 키워드만 딱 써주는 거죠. 그렇게 써주고 또 학습 목표와 관련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피드백을 안 하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고생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해줬습니다. 네, 제가 학생의 글을 보고 이제 학생이 건의문을 쓴 건데요. 제가 채점 기준표를 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해준 거예요. 체크를 해주고 몇 가지만 딱 그 핵심 어떤 평가 요소, 점검 요소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써주는 방식으로 피드백을 그 다음에는 해줬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결과물을 완성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네, O일까요? X일까요? 하나, 둘, 셋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네. 네, 여기서는 조금 갈렸는데요. 네. 네, 저는 X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아까 배움의 구덩이 보셨으면, 네, 잘 보셨으면 아실 수 있는데, 성찰하고 축하하는 것이 그 단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학기 말을 보냈는데 학기 말에 요런 과정을 한두 시간 정도 가지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3쓰기 프로젝트 하면서 학생들이 자기가 쓴 글을 이제 저자와의 만남 행사에서 발표하는 장면이에요. 네, 발표하고 이제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듣고 이제 그다음에 성찰하고 축하하는 같이 우리 그동안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잖아. 그때 뭐 누가 이렇게 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정리해 주면서 너는 어땠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했는데요. 그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요런 것이 있어야지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나에게 이런 방식으로 도움이 됐구나. 요런 생각을 학생들이 할 수 있어서 네, 성찰하고 축하하는 과정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도인권 프로젝트에서는 제가 학생들한테 너무 감동을 받아서 좀 제대로 축하를 해줘야겠다 싶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 이때도 맘스터치 햄버거를 먹으면서 같이 이 영상을 보면서 네, 축하를 했었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랑 한 건 아니고 제가 선생님들이랑 한 30차시 정도 되는 프로젝트 수업 연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30차시 연수가 하나의 프로젝트더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 시간에 선생님들이랑 같이 상장을 수여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축하하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자기가 받고 싶은 상장을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패들렛에. 그래서 레몬 선생님은 배움상이라는 걸 만드셔서 내가 왜 배움상을 받는지 이유를 쓰시는 거죠. 네, 이렇게 자기가 받고 싶은 상을 직접 만들고 그 상을 이제 동료 선생님이 수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요 선생님한테, 요 선생님이 요 선생님한테 이렇게 릴레이로 수여를 해 주면서 그동안의 어떤 고생, 성장 이런 것들을 축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활동을 했습니다. 네,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깐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4분이거든요. 그러면 24분까지 쉬셨다가 10분 쉬셨다가 오시죠. 그다음에 제가 사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